깨지지 않는 성벽처럼 법과 계급이 엄격한 조선시대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천한 하인은 결코 권세 가문의 아가씨를 우러러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여성은 경건한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운명이 끝났다면 샌들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그 규칙들이 도전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계층의 두 사람 사이의 무언의 약속이 그들을 영원히 함께 묶는 끈이 될 때, 이 인생은 딱딱한 틀에서 영원히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운명은 항상 예상치 못한 것을 내포합니다. 음모, 묻힌 비밀, 속셈적인 권력 게임이 그들을 빠져나갈 수 없는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한 사람은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았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교환했으며, 다른 한 사람은 그의 먹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권력을 쥐었다. 진실이 밝혀질 때 모든 것이 갑자기 뒤바뀌었다. 과거의 비밀 편지, 예상치 못한 신분, 모든 자유를 바꿀 수 있는 선택, 묶을 것인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반항할 것인가. 한강의 고요한 달빛 앞에 두 사람은 더 이상 얽매인 신분도 분별 있는 계급도 없이 마주서서 단 한 가지 질문이 있다. 그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모두를 떠날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그들은 조정과 사회가 정한 운명에 휘말릴 것인가? 이것은 단지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찾기 위해 감히 사슬을 끊는 사람들의 투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정말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한양의 쌀쌀한 가을 하늘 아래 장태문과 어렸을 때부터 일하며 살았던 상서관 마당에는 이글이글 노란 은행잎들이 조용히 떨어졌다.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제가 가족용 집에서 자랐고 주방에서 심부름을 하다가 점차 정부에서 하인이 되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정부 사람들은 내가 말수가 적고 고개만 숙이고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제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한 가지, 제 마음은 하나뿐인 서원호 상서의 유일한 여자인 서현주 여사를 꿈에도 생각지 말았어야 할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소녀는 첫 딸처럼 똑똑하고 상냥한 벨벳 속에서 자랐다. 정부 하인은 어렸을 때부터 문에 시를 배우고 그림을 들고 유명한 도련님 못지않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러나 나에게 그녀는 재능 있고 완벽한 숙녀일 뿐만 아니라 경멸도 냉철한 거리낌도 없는 다른 권세주의자들과 다른 눈으로 나를 바라본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 지난 가을 어느 날 오후 수년 동안 고대 은행나무가 우뚝 서 있던 뒷동산에서 조용히 잎을 쓸던 때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소녀는 느긋한 모습으로 책을 들고 우연히 지나갔다. 한 차례의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날렸고 몇 개의 노란 잎이 하얀 비단옷 어깨에 떨어졌다. 그녀는 멈춰서서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고 갑자기 나를 올려다보았다. 태문씨, 떨어지는 낙엽이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놀라서 감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여전히 가볍다. 은행잎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가지를 쳐야 한다. 사람처럼 머물고 싶어도 강요할 수 없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고 손에 빗자루를 쥐어짜기만 할 수 있다. 그녀는 가족의 결속, 예배 및 주선 결혼에 얽매인 명망, 있는 숙녀를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순간부터 나는 내 마음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높은 별을 상상할 수 있을까? 한양의 절기가 겨울로 바뀌면서 북풍이 기와지북마다 스며들면서 상서부는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해졌다. 찬란한 여명주였던 서현주 여사는 이제 차가운 병풍에 이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3년 전에 그녀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한 종족의 집에 시집 보냈다. 신랑은 대웅전의 외아들로 결혼은 가문상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그러나 운명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부부는 결혼 반년 만에 병으로 사망했다. 나쁜 소식이 정부로 돌아온 날, 나는 가족 무리에 서서 상자가 심하게 눈살을 찌푸리고 부인은 가슴을 안고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날부터 연주는 더 이상 바람에 날리는 자유로운 꽃이 아니다. 그녀는 재평가되지 않고 다른 남자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더 이상 없다는 조선의 엄중한 교리에 매여 있었다.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사랑받는 여자가 아니라 매일 창가에 앉아 눈이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침묵할 수 있는 규방에 갇혀 있는 미망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마음속으로 참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녀는 종종 달이 밝은 밤에 정원으로 몰래 빠져나갑니다. 그곳은 그녀의 부드럽고 견고한 모습처럼 바람에 따라 대나무 줄기가 흔들리는 곳입니다. 한 번은 우연히 그녀가 시든 연못가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수면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조용히 서 있을 뿐이다. 바람이 불어 그녀가 여전히 어깨에 맨 실크 스카프를 날려버렸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다시 달려가 집어들었지만 고개를 드는 순간 그녀의 눈빛을 보았다. 눈빛이 참는 과부의 것이 아니라 조용히 외치는 인간의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상서인이 그녀를 절에 데려와 평생의 명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연주는 쉽게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그녀가 추운 겨울 날씨에서 한 줄기 희박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운명을 바꿀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로 그 노란 우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조선 여자의 운명은 영원히 보이지 않는 벽에 묶여 있는 것일까? 감히 예측할 수 없고 다만 큰 폭풍이 상서부 관저에 점점 밀려오고 있다는 것만 안다. 나는 나의 침묵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은 또한 실제로 상서부의 폭풍우가 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해의 겨울은 예년보다 더 추웠다. 한양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눈이 하얗게 쌓였고 모든 지붕에는 빙하가 깔려 있었다. 평소 묵묵히 하던 일을 마음속으로는 늘 연주 양에게 맡겼다. 상서로운 사람이 그녀를 절에 데려가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있은 후부터 나는 그녀가 점점 더 적게 방을 나가고 심지어 달이 밝은 밤조차도 더 이상 조용히 정원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안개가 길 전체에 퍼졌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관진수 이준석이 들렀다는 소식은 불길처럼 빠르게 번졌다. 하인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여 여기저기서 술차를 청소하고 정리했다. 이준석은 한양 도성을 주름잡았던 평범한 관리가 아니었고 권위는 왕정 못지않았다. 그가 반란을 진압했다는 소문도 무성하지만 왕정 투쟁에 손을 대는 것 못지않게 잔인하다. 그가 상서관 홀에 들어섰을 때 나는 다른 가족들과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바짝 숙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롱거리가 있다. 상감님, 이제 당신의 처녀가 과부라고 들었는데 유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데 왜 젊음을 적막하게 묻었을까? 나는 온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그 말은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비협적인 암시이다. 상서인은 얇게 웃으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관저는 너무 과언했다. 우리 아이는 절에 들어가 명절을 지키려고 했다. 이준석은 웃음을 터뜨렸고 의미심장한 웃음소리는 명절이라고요? 우리는 운명이 그렇게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내 편으로 오면 더 좋지 않을까? 내가 들지 않아도 상서로운 사람의 표정이 가라앉는 것을 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두 번째 권력자인 한양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지만 딸을 맹렬한 늑대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상서부도 평화롭게 지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떠난 뒤 정부에서 아무도 감히 이 얘기를 꺼내지 못했지만 다 제의가 아니라 암묵적인 명령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상서께서 거절하신다면 그 결과는 매우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연주 아가씨의 규방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편집 판결문 앞에 앉아 생각에 잠긴 눈빛을 했다. 나는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그녀가 이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한겨울 매서운 상서 부사를 찬바람이 휩쓸 듯 연주 여사와 이준석 관군의 혼사 소식은 금세 퍼졌다. 정부 사람들은 이것이 평범한 결혼이 아니라 한 여성의 권력과 운명 사이의 교환이라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다. 나는 상서께서 결정을 내리신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차가운 돌바닥에 붉은 노을이 쏟아지는 오후였다. 서재 내부에는 상서민이 조용히 앉아 펜을 손에 쥐었지만 한 글자를 써본 적이 없다. 그의 맞은편은 부인이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감히 이를 제기할 수 없었다. 정부에서 아무도 감히 논의하지 않았지만 그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관리가 아무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정권을 장악한 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과는 매우 비참할 것입니다. 이준석이 한번 눈독을 들이면 그는 깨진 모퉁이 지평선까지 달려가도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사흘 뒤 상서방은 친히 연주를 서재로 불러들였다. 나는 밖에 서서 그녀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고 부드럽고 우아한 흰색 실크 의복을 보았지만 첫눈처럼 차가웠다. 문이 닫혔을 때 내부의 대화를 잘 들을 수 없었지만 부인은 몇 명의 하녀들에게 상서로운 여인이 달이 뜰 때까지 오랫동안 그녀에게 충고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나왔을 때 얼굴은 호수 수면처럼 평온했다. 울지 않고 화내지 않고 반항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부인에게 딱 한마디만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 말은 산들 바람처럼 가볍지만 나는 그것이 지적인 절망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날 이후 전부 내 모든 것이 연극처럼 펼쳐진다. 하인은 신부를 복복하고 지참품을 준비하느라 바쁘고 조정의 손님들도 축하하기 위해 예물을 보내기 시작했다. 근데 잘 보여요. 연주 양의 눈에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매일 밤 나는 여전히 뒷마당을 지키고 있지만 아가씨의 모습은 예전처럼 달빛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녀는 운명을 받아들인 것 같았고 더 이상 그것을 바꿀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말 그녀가 참았을까? 아니면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일 뿐인가? 모르겠어요.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결혼식 가보기만큼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한양은 추위에 잠겼고 바람은 누군가의 한숨처럼 기와를 휙휙 지나갔다. 나는 긴 복도의 어두운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는데 연주여사 규방 앞에 등불빛이 바람에 따라 희미한 불빛을 내뿜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그녀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준석의 부인이 될 것이다. 그는 그녀를 빼앗기로 결심했고 그의 집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녀는 결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뒷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연주는 촛불 아래서 편지에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놀라지도 않았고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녀는 내가 이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다급하게 속삭였다. 아가씨, 도망쳐요. 한양을 떠나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어디서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고 지금 당장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것만 안다. 하지만 그녀는 겨울 호수처럼 깊은 눈을 가진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해문.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떨렸다. 우리가 도망치면 그는 우리 가족 전체를 죽일 것이다. 나 같은 과부는 선택권이 없다. 그 말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나는 손을 꽉 쥐었고 마음이 울렁거렸다. 그렇다. 조선에서는 그녀 같은 여자는 반항할 권리가 없다. 그녀가 도망간다면 이준석은 분명 서씨의 일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권력이든 사람이든 그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쟁취할 것이다. 밖에서는 바람이 다시 울부짖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편지에 올려놓은 것을 보았고 가늘지만 차가운 손가락들은 마치 그녀의 몸에서 피가 오랫동안 멎은 것처럼 보였다. 아가씨,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더 이상 모르겠다며 속삭였다. 그녀는 갑자기 미소를 지었고 미소가 희미하고 우울했다. 해문아, 기억나니? 어렸을 때 우리는 하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모든 이야기가 좋은 결말을 맺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네요. 행복한 결말이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그녀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제 목이 메어요. 조선의 무자비한 진실을 내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타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잠시 북이 정부 대문에서 울렸고 진투이 마을에서 온 사신이 있다는 신호였다. 알아요.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을 바라볼 때 나는 그녀가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유일한 질문은 내가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것을 도울 수 있을까? 이날 아침 한양 하늘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어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신호다. 찬바람이 상서부 마당을 휩쓸고 가을부터 남은 마른 잎사귀들을 쓸어간다. 나는 여전히 일상적인 일을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이준석의 등장이 모든 것을 바꿨고 쉽게 손을 놓지 않을 거란 걸 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너무 빨라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내가 물을 뜰로 막 옮겼을 때 말발굽 소리가 대문에서 우르르 울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십 명의 검은 갑옷 병사들이 들이닥쳤고 창들은 겨울 하늘 아래 차가운 빛을 반사했다. 우두커니 서서 군인들 사이로 보이는 이준석과 낯익은 모습이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차가운 눈이 땅에 무릎을 꿇고 있는 가족 무리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서인이 나타나자 한색이 근심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마중 나왔지만 아직 말을 꺼내지 못한 이준석이 선짓을 했다. 군인 2명이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은 한 사람을 호송했다. 그것은 밤의 석유 램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는 누군가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것처럼 머리를 땅에 바짝 대고 온몸을 떨었다. 나는 그가 입을 열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고발은 추운 겨울 한복판에서 우레와 같았다. 그는 내가 어젯밤에 연주 아가씨의 교방에 몰래 들어갔고 내가 그곳에 오랫동안 있었다며 그녀에게 큰 소리로 속삭였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의 말은 나를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고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거짓이었다. 반박하고 싶고 함정이라고 외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정부에서 한 가정은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없다. 나는 상감마마의 거친 숨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항상 가문의 명예를 걸고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사람? 사실이든 아니든 그 소문만으로도 상서부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준석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거기 서서 차분하게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한 하인이 밤에 감히 소녀와 친해지는 것은 소문이라도 죽은 죄이기 때문이다. 2명의 군인이 돌진하여 나의 손을 꼭 잡고 나를 대문 쪽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발버둥쳤지만 탈출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연주 여사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서두르지도 않고 겁먹지도 않고 나를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움직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목이 막히네요. 그녀의 손은 소매를 꽉 조였지만 그 외에는 그녀가 저항할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탓하지 않는다. 나는 그녀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이해한다. 내가 끌려갔을 때 내 마음은 공허했다. 제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투옥인가, 고문인가, 죽음인가? 하지만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계획된 함정입니다. 저는 단지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진 작은 체스일 뿐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생각해온 유일한 질문은 연주 양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당 한가운데 있는 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고 얼굴은 차가운 눈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거친 밧줄이 손목을 꽉 조여 살을 내는 듯 했지만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진짜 통증은 등에 난 상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죄를 짓고 있는 마당 한가운데로 서은주 선생님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입니다. 채찍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내 등을 한 번에 한 번씩 내리쳤다. 살을 내는 듯한 통증이 등줄기를 따라 흐르고 뜨거운 피가 천으로 스며들어 하얀 눈바닥에 새어 있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채찍이 내려올 때마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고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나는 그에게 내가 굴복하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움을 이준석은 주지 않았다. 주위의 가족들의 떠들썩한 소리, 상석이와 영부인의 거친 숨소리도 들렸지만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 정부에서 아무도 감히의 권위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가장 천한 나만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음울한 고통 속에서 저는 그녀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서의 외동딸인 고귀한 아가씨 서은주가 이준석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이마가 땅에 닿고 두 손을 바로 앞에 놓으며 겸손하지만 단호한 모습이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나연실색했다. 한 조선의 명문 여인이 무관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 광경은 하인의 숨결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차가운 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그녀의 얼굴에 흐린 머리카락 몇 가닥을 흩날렸다. 나는 그녀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그녀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내 몸은 말을 할 힘이 없었다. 내 눈만이 그곳에 서 있는 이준석 앞에 선 광경이 선명하게 보였을 뿐 그녀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고 입가에는 고의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그가 이겼어요. 그가 명령할 필요도 위협할 필요도 없다. 작은 함정 하나면 그는 그녀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무력으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그녀가 그러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서씨 일족도 멸망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등에 난 상처 때문이 아니라 나를 꽉 쥐고 있는 무력감 때문에.
내 안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지만 그녀가 그와 같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장면을 참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녀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볍지만 절망적으로 울려 퍼진다. 차가운 눈밭에 무릎을 꿇고 허리에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며 누더기 천으로 스며들었지만 가슴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고통에 필적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었다. 내 앞에 선 이준석은 여유로운 모습, 뒷짐을 지고 있는 손, 팔 전체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처럼 내려다보는 차가운 눈동자. 그는 명령도 강요도 없이 간단한 한마디로 연주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연주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작은 어깨를 가볍게 털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잘 보지 못했지만 그녀가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쉽게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에게 다른 길이 없었다. 그녀가 거절한다면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고 내 피는 상서부의 뜰을 붉게 물들이고 그녀의 가문의 명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다. 그녀가 동의한다면 나는 살 것이지만 그녀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평생이다. 나는 그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그녀가 자신을 희생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몸부림치려고 노력했지만 밧줄이 너무 꽉 묶여서 2명의 군인이 나를 땅바닥에 끌어안았다. 나는 내가 이렇게 무력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았고 눈에는 물기가 가득했고 속눈썹은 하늘과 겨울의 약한 나비 날개처럼 부드럽게 흔들렸다. 나는 그녀가 조용히 달을 보고 있을 때 그녀가 운명을 선택할 수 없이 떨어진 은행잎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눈빛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빛에 작별의 말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빛으로라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물은 조용히 하얀 소매자락으로 떨어졌다. 연주는 고개를 돌려 마지막 감정을 묻어버릴 듯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이준석은 낮게 깔깔대며 웃었다. 그는 몸을 굽히고 그녀의 턱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들어올렸고 마치 그가 항상 원했던 전리품을 방금 획득한 것처럼 눈빛을 번득였다. 나는 돌진하고 싶었고 그녀의 얼굴에서 그 더러운 손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내 몸은 땅에 끌렸고 작은 움직임조차 무의미해졌다. 주변 군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마을의 가족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감히 이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모두 관찰자일 뿐 아무도 결과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땅에 남아있는 부스러기들을 휩쓸었다. 나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 적어도 모든 표정을 따라 그녀가 여전히 탈출할 희망이 있다는 징후와 함께 한 줄기 망설임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 순간에 영원히 꺼진 것처럼 공허한 눈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나는 지금처럼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 나는 모든 채찍 자국을 참을 수 있고 내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그녀가 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나는 이 일이 이렇게 끝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만약 그녀가 나를 구하기 위해 인생을 바꿀 준비가 되었다면 나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권력도 지위도 이준석 같은 놈을 거역할 방법도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을 교환해야 하더라도 한 가닥의 희미한 희망이라도 나는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맹세코 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비록 그 대가가 내 목숨일지라도. 다음날 아침 한양 하늘은 여전히 음산했고 회색 구름은 햇빛을 가렸고 공기는 마치 겨울이 영원히 머물기로 결정한 것처럼 차가웠다. 나는 상서부 뒤에 있는 작은 방에 갇혀 몸이 나른하고 등에 있는 채찍 자국이 아직 피도 마르지 않았지만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연주가 이준석에게 무릎을 꿇는 순간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끄덕임, 일어서서 떠나는 공허한 눈빛밖에 생각할 수 없다. 저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녀는 죽었고 나는 목숨을 구했고 그녀는 내가 다시는 그녀를 만질 수 없는 진수성으로 끌려갈 것이다. 하지만 제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 하인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서 제 손에 편지를 쥐어주며 옛 지인이 보낸 편지라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고 글은 서두르지만 필적은 여전히 명확하다. 장태문, 아직도 아가씨를 구하고 싶다면 오늘 밤에 저를 만나주세요. 그녀 자신도 모르는 비밀이 있다. 연주는 왕족이다. 내 손은 종이를 꽉 쥐었고
가슴속에서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심장이 뛰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연주가 어렸을 때 병을 고쳐준 늙은 의사 김수연이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녀가 12살이었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심하게 아팠고 매일 약을 먹어야 했고 몇 달 동안 그녀를 돌보아온 사람은 바로 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그는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까? 왕실의 핏줄?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온몸이 경직되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조선사회에서 왕실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운명은 수없이 다른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 연주가 진정 왕실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면 서원호 상서의 애녀일 뿐 아니라 왕족과도 연결된다는 뜻이다. 그녀와 같은 사람은 무관의 첩이 될 수 없고 상품처럼 교환될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이 탄로나면 상서부뿐 아니라 이준석도 외면할 수 없다.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어떻게 그런 엄청난 비밀이 몇 년 동안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김 박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아요. 몸에는 부상이 있어도 목숨까지 걸고라도 오늘 밤은 김 의사를 만나야 한다. 이것이 연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면 놓칠 수 없다. 밤이 깊어 한양은 고요하게 가라앉았고 서리로 덮인 지붕 위로 바람 소리만 휙 지나갔다. 나는 상서부에서 몰래 빠져나올 때 낡은 옷을 단단히 감고 어둠 속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등에 난 상처들은 여전히 따끔거렸지만 나는 통증이 내 발걸음을 늦출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연주는 한순간도 지체하면 결코 이준석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궁궐이나 다름없는 경비가 삼엄한 진수부에 대해 들었다. 권위의 신분 없이 그곳에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다. 정문에는 밤새도록 순찰하는 병사들이 있고 높은 벽이 둘러싸고 있으며 유일한 출입구는 소수의 가족들만 드나드는 후원을 통해서이다. 저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부에 접근한 후 나는 낮은 벽 뒤에 숨어서 상황을 관찰했다. 무력으로 침입할 수는 없지만 상서부서에서 일하다가 한번 불쾌하게 한 후 이곳으로 팔려온 근위 하인인 지호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도와준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가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예상대로 자정이 다 되어 지호는 약재를 엎지르기 위해 슬그머니 뒷동산으로 나갔다. 나는 그가 소리를 지르기 전에 어둠 속에서 재빨리 나와 그의 입을 막았다. 그가 나를 알아보았을 때 그의 눈빛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나는 다급하게 속삭이고 나의 목적을 분명히 말했다. 지호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준석의 서재 안에는 며칠 전 의원이 보았던 왕실 비밀 기록물 등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것이 제가 찾고 있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호의 안내 덕분에 나는 진수부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우리는 순찰병들을 피해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었다. 마침내 우리는 이준석의 서재에 도착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들어갈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 방은 넓고 베잉크 냄새는 여전히 은은하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나는 단단히 잠긴 나무 상자를 보았다. 주저할 틈도 없이 나는 재빨리 자물쇠를 부술 방법을 찾았다. 트렁크 뚜껑을 열자마자 서류 더미를 뒤적거리다가 왕실의 인장이 찍힌 메모를 발견했다. 나는 검은 잉크로 쓰여진 글귀들을 훑어보았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연주는 서원호 상서의 딸만도 아니다. 그녀는 수년 전에 총애를 당한 왕실 공주의 친아들이다. 궁정에서의 투쟁 때문에 공주는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고 연주를 낳을 때 그녀를 관리에게 보내 생명을 보존하도록 시켰다. 이 기록은 그녀의 혈관에 흐르는 왕족 혈통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다. 나는 그녀를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다는 것을 알고 종이를 꽉 조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밖에서 우르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나와 지호는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는데 누군가 알아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옷 속에 메모를 넣고 지호에게 뒷문으로 달려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마침 한 무리의 군인들이 쳐들어오자 밖으로 돌진했다.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다. 걸리면 저뿐만 아니라 지호도 목숨을 잃을 거예요. 우리는 한양의 어두운 골목을 달려서 추격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나는 헐떡거리며 등에 난 상처 하나하나가 얼어난 것을 느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요. 희미한 달빛 아래서 나는 궁전 정문을 향해 돌진했다. 임금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의 손에 이 종이를 쥐어주어야 한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연주는
더 이상 상서의 딸이 아니라 왕실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은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도 왕족 혈통을 가진 사람을 강제로 그의 첩으로 만들 수는 없다. 제가 국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직자에게 종이를 건네자 저는 제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연주의 운명은 더 이상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조정의 손에 달려있다. 결론 달빛 차례의 정의. 다음날 아침 일찍 한양 도성에 해가 떴을 때 진수성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나 아무도 폭풍이 조용히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왕궁의 정문에서 수십 명의 철갑 군인들이 왕실, 경호원의 선두에 서서 말을 타고 진수부까지 직행했다. 그 군대는 질서와 위험 있는 기세로 움직여서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숨을 참는 것을 멈추게 했다. 왕의 긴급 명령 소식이 황실 내부에 퍼진 것은 새벽부터 이준석이 왕실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을 감금하고 강제로 첩을 만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진시성 아내는 이준석이 아직도 도탄이 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영문이가 수놓인 가운을 입고 모든 것이 통제되는 것처럼 뜨거운 찻잔을 즐겼다. 어젯밤에 그는 누군가가 서재에 침입하여 중요한 서류 몇 장을 훔쳐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그의 생각으로는 비록 몇 통의 서신을 잃더라도 그는 한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다. 서원호 상서를 비롯해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다. 그러나 전투의 성의 문이 세게 두드려졌고 소리가 도시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다. 이준석은 깜짝 놀라 찻잔을 탁자 위에 힘껏 내려놓았다. 그는 즉시 일어서서 의심스러운 눈빛을 번뜩였다. 당황한 한 가족이 달려들어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왕실 관군이 관청 전체를 포위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에게 즉시 출두할 것을 요구했다. 이때 이준석은 난생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지만 전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십 명의 군인들이 칼을 뽑을 준비가 된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왕실 경호원을 보았다. 그들 앞에는 한 왕실 관료가 손에 들고 왕의 금실을 비추고 있었고 얼굴은 흔들림 없이 엄숙했다. 명령은 그의 모든 부하들에게 읽혀졌고 이준석은 직위를 박탈당했고 권력 남용과 왕실의 혈맥을 건드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흘렀다. 그는 주위를 힐끗 돌아보며 어떤 탈출구도 찾았지만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들조차 감히 그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엷게 웃었으나 목소리에는 이미 평소의 오만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변호를 하고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왕실의 관료들은 그의 권력을 두려워했지만 아무도 감히 왕의 실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등을 돌렸다. 관군이 그를 제압하러 왔을 때 그는 갑자기 군인의 검을 빼앗아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이 이제 등을 돌리고 배신할 줄은 몰랐다. 수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던 한 신하가 냉정하게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즉시 그의 부하들은 즉시 통제하기 위해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고 그를 땅에 쓰러뜨렸다. 이준석은 절망감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이번에는 어느 누구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다. 끌려갔을 때 그는 여전히 뒤돌아보고 눈에는 원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자신에게 무릎을 꿇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등을 돌린 최초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저항할 기회가 없었다. 그는 사람들의 논의의 눈앞에서 쫓겨났고 한양에서 압송되었고 더 이상 영광도 권력도 없었다. 왕은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먼 국경으로 유배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해서 한양을 지배했던 맹수는 송곳니가 벗겨지고 왕실의 권력 흐름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하지만 그가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폭풍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운명의 소용돌이에 내몰린 연주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전운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왕실 칙령이 내려진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변했다. 억지로 시집 보낸 과부였던 연주는 이제 왕족 혈통의 사람이 됐다. 그녀를 가두었던 엄격한 규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아무도 그녀를 만질 수 없고 더더욱 아무도 그녀를 정치적 결혼에 강요할 수 없다. 황제는 즉시 그녀를 궁궐로 소환하여 그녀가 속한 곳으로 그녀의 운명은 왕족이 결정할 것이다. 그녀가 상소부를 떠난 날 도시는 막 이른 봄날에 접어들었다. 눈은 이미 녹았고
노란 살구꽃은 옅은 햇빛에 만발했다. 나는 가족 무리에 섞여 서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차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왕궁은 여기서 짧은 거리에 있었지만 나는 그녀가 영원히 떠나는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서둘러 차에 타지 않았다. 황날개 모양으로 수놓은 검정색 옷 아래 그녀는 여전히 평소처럼 우아한 모습을 드러냈지만 눈빛은 달랐다. 더 이상 우울한 표정도, 더 이상 침묵의 인내도 없다. 그 눈에는 이제 확고부동하고 전에는 본 적이 없는 강한 의지가 있다. 그녀는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호위병들은 뭔가를 알아차린 것 같았지만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마침내 뒤덮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지나가는 바람처럼 부드럽게 목소리를 높였다. 해문아, 나랑 같이 이곳을 떠날래? 그 말이 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나는 즉시 대답할 수 없다. 나는 멀리서만 그녀를 지켜볼 수 있는 하인의 위치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저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명령도 연민이 아니라 진정한 길입니다. 나는 그녀를 따라 왕궁으로 들어간다면 더 이상 열등한 가족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일까요? 평생 충실한 경호원이 되는 것? 그녀와 함께 있지만 여전히 달과 태양처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왕족 혈통을 가지고도 자유롭지 못한 궁정의 가혹한 규칙 속에서 계속 살까? 나는 그때 즉시 대답할 수 없다. 하지만 제가 정말 그녀와 함께 있고 싶다면, 수년 동안 묶여있던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3일 후 해가 한강으로 떨어졌을 때 저는 그녀를 선착장에서 찾았습니다. 왕실 마차도 없고 군인들도 없고 관리도 없다. 간단한 천으로 된 옷을 입은 그녀만이 달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걸어갔다. 저는 더 이상 하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숙녀가 아니다. 우리는 단지 두 사람일 뿐입니다. 함께 이곳을 떠나 우리가 선택한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고 서로 얽힌 손가락으로 무지개 온기를 느꼈다. 앞에는 달빛에 반짝이는 한강물이 마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듯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걸을 것입니다.